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사방이 막 낯선 기계들로 꽉 찬 아주 비좁은 방 안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옆을 돌아보니까 두 구의 시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네, 그러면서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당신이 지금 태양계 전체가 꽁꽁 얼어붙기 전에 인류를 구해야 하는 단 한 명의 생존자라는 사실을요. 와,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고립이네요. 그 끝없는 암흑 같은 우주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뭐랄까 인류의 마지막 백업 플랜이 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가 바로 이 숨막히는 시나리오에서 출발합니다. 앤디 위어의 하드 SF 소설이자 2026년에 스크린으로도 옮겨진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진짜 명작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제대로 뜯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히 줄거리만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천문학 잡지에 실린 작가의 인터뷰, 또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정신의학 논문들, 그리고 인터넷을 엄청 뜨겁게 달궜던 과학 팬들의 치열한 물리학 토론들까지 싹 다 모아왔습니다. 그 제목인 헤일 메리부터가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미식 축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지고 있는 팀이 터치다운 존을 향해서 문자 그대로 진짜 기도하는 심정으로 냅다 던지는 장거리 패스를 뜻하거든요. 아, 맞아요. 확률이 희박한 마지막 희망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철저하게 계산된 하드과학이라는 차가운 뼈대 위에 외계 지성체와의 교감이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살을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붙여냈는지가 아주 핵심 관건입니다. 상대성 이론 같은 차가운 우주의 법칙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의 퍼즐 조각으로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를 펑펑 울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점부터 짚어보죠. 이야기 속 지구 멸망의 원인인데 우리가 흔히 막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정반대로 지구가 얼어 죽는 상황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외계 미생물 아스트로파지 때문이잖아요. 네, 이 아스트로파지라는 녀석은 생물학의 탈을 쓴 순수한 물리학적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인 지구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거나 무언가를 먹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힘내는 것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아스트로파지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E는 mc 스퀘어를 세포 단위에서 그냥 구현해버립니다. 와, 세포 단위에서요. 네, 태양 표면의 그 막대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자신의 질량으로 쫙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막 열을 얌얌 먹어치운 다음에 우주 스케일로 엄청 뚱뚱해지는 우주 곰팡이 같은 거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그 뚱뚱해지는 과정이 아주 살벌한 물리학의 현장인 거죠. 얼마나 살벌한데요. 이 아스트로파지가 열을 질량으로 바꾸는 효율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냐면 이 미생물 단 1g이 머금고 있는 에너지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몇 배 위력과 맞먹습니다. 와, 잠깐만요. 단 1g이 원폭 여러 개 위력이라고요? 네, 순수한 에너지를 아주 빽빽하게 압축해 놓은 초고밀도 베커리엔 셈이죠. 대박이네요, 진짜. 아니, 인류 입장에서는 이걸 우주선 연료로 쓰면 진짜 완벽한 로켓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우주 곰팡이들이 항성 사이의 그 넓은 우주 공간을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요?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이 저장해둔 막대한 질량을 다시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그 에너지를 중성미자라는 입자 형태로 한 방향으로 쫙 뿜어냅니다. 중성미자요? 네,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 아시죠? 그거에 따라서 중성미자를 뒤로 쏘아내고 자신은 앞으로 튕겨 나아가는 거죠. 거의 질량을 100% 에너지로 변환하는 광자 로켓 수준의 완벽한 효율입니다. 와, 미생물 주제에 로켓 엔진을 달고 있는 거네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이 세포막이 우주의 온갖 치명적인 방사선을 다 튕겨냅니다. 심지어 입자가 장벽을 확률적으로 뚫고 지나가 버리는 양자 터널림 현상조차 막아낼 만큼 완벽한 차폐막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아니, 그럼 우주선 외벽을 이 녀석들로 쫙 코팅하면 그 자체로 무적의 방패가 되겠네요. 방사선도 막고 추진력도 없고. 근데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한 빌런입니다. 이 유령 같은 중성미자가 지구를 그냥 다 통과해 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스트로파지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중성미자는 전자기력과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질을 그냥 유령처럼 쑥쑥 통과해버립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손톱 크기만한 면적을 1초에 수백억 개의 중성미자가 통과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헐, 수백억 개나요? 그렇죠. 결국 태양이 원래 지구로 보내야 할 빛과 열 에너지를 이 아스트로파지 녀석들이 싹 다 먹어치운 뒤에 인류는 만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유령 입자 형태로 우주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아, 에너지가 질량으로 갔다가 다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중성미자로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거대한 우주적 싱크홀이 태양 옆에 뻥 뚫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에너지 블랙홀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그레이스는 어쩔 수 없이 이 살벌한 배터리를 우주선에 잔뜩 싣고 유일하게 아스트로파지한테 감염되지 않고 온전하게 빛을 내고 있는 별인 타오세티로 날아갑니다. 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계인 로키를 만나게 되죠. 로키. 에리디안 종족인 이 로키는 정말 환경이 생명체의 진화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뒤틀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생물학적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생김새부터가 엄청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로키의 고양행성 에리드는 대기압이 지구의 29배에 달하고 온도는 섭씨 210도가 넘습니다. 아주 두꺼운 대기 때문에 빛이 전혀 닿지 않은 암흑의 행성이죠. 210도면 물은 진작에 다 끓여서 날아갔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혈관에는 피 대신에 섭씨 210도에서도 기화하지 않는 액체 금속인 수은이 흐리고요. 5개의 다리를 가진 바위처럼 단단한 외피로 덮여 있습니다. 수은피라니 진짜 살벌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각기관인 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여기서 진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아니, 시력이 아예 없는 맹인 종족인데 어떻게 인류보다 훨씬 크고 정밀한 우주선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네, 뭐 회로도 설계해야 하고 미세한 부품도 조립해야 하는데 눈이 없이 그게 가능해요? 이거 솔직히 너무 과학적 무리수, SF적 허용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빛을 통해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생기는 편견입니다. 로키는 빛 대신에 소리, 즉 초음파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아, 초음파요? 박쥐처럼요? 근데 이게 박쥐가 장애물을 피하는 그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밀도가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파동이 반사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사되는 원리라. 우리가 병원에서 초음파로 인체 내부 장기를 들여다보거나 지질학자들이 지진파를 쏴서 지구 내부의 멘틀과 핵 구조를 파악하잖아요.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로키는 금속 부품의 겉면만 이렇게 더듬더듬 만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그 금속 내부의 미세한 균열이나 밀도 차이까지 엑스레이처럼 싹 투시해서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시각보다 훨씬 압도적이고 정밀한 인지 능력을 가진 거죠. 인간은 사물의 껍데기만 보지만 이들은 사물의 속을 보니까요. 아,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본다. 소름 돋네요. 게다가 에리드 행성의 그 척박한 환경 그리고 29배의 기압은 극단적인 재료공학의 발달을 강제했습니다. 초음파 투시 능력에다가 수백 년에 달하는 수명 그리고 완벽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구전으로 지식을 전수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엄청난 신소재를 만든 거군요. 네, 바로 제노나이트 같은 인류는 상상도 못할 내열, 내압, 초합금과 투명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눈이 없다는 결핍이 오히려 극한의 재료공학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된 거죠. 결핍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 같은 진화네요. 하지만 뭐랄까? 우주의 법칙은 참 공평해서 바로 그 엄청난 재료공학과 두꺼운 대기가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버렸다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맞아요. 모든 진화는 그 특정한 환경에 최적화될 뿐이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두꺼운 대기와 그 무적의 합금 덕분에 그들은 방사선이라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방사선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 우주로 나왔을 때 방사선 차폐를 아예 안 해서 승무원들이 전멸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겪었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 바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이요.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상대성 이론을 몰랐다. 와,
여기서부터 이야기 기호가 진짜 확 올라가잖아요. 에리디안 과학자들은 상대성 이론 없이 오직 뉴턴 역학으로만 타우세티까지의 우주여행을 생계산 때려버렸잖아요. 이게 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네.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막 빨라질수록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외부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아, 인터스텔라에서 본 것 같아요. 시간 지연 효과 맞죠? 네, 일명 타임 딜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구에서 볼 때는 타우세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그 우주선 내부의 승무원이 체감하는 시간은 고작 3, 4년밖에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로키의 종족은 그걸 몰랐으니까 시간 지연 효과 없이 우주선 안에서도 똑같이 6년, 7년이 걸릴 거라고 계산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생체 시간에 맞춰서 그 긴 세월 동안 우주선을 계속 가속하고 생명 유지 장치를 빵빵하게 돌릴 어마어마한 양의 아스트로파지 연료를 가득 싣고 출발한 겁니다. 완전 초과 탑재네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출발해보니까 상대성 이론 덕분에 체감 비행 시간이 훨씬 짧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로키의 우주선에는 엄청난 양의 연료가 초과 탑재된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와, 진짜 미친 설계네요, 작가님. 빛을 못 봐서 생긴 그 물리학적 한계가 거대한 계산 오류를 낳았고 그 오류 덕분에 남은 막대한 연료가 결국 그레이스에게 주어지잖아요. 네, 운명처럼요. 편도 티켓. 그러니까 사실상 자살임무로 날아왔던 인간 그레이스가 지구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바로 이 상대성 이론의 맹점 덕분에 마련된 거잖아요. 과학 법칙이 서사의 열쇠가 된다는 게 뭔지 진짜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 전혀 다른 두 종족이 그 물리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은 인류학적으로도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같은 대기를 호흡할 수도 없는 두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지성을 확임하느냐. 전 그 장면이 진짜 우주판 방탈출 게임의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해요. 막 서로 모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직각삼각형 같은 수학을 보여주면서 아, 너도 뇌를 쓰는 문명인이구나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우주 공통어는 수학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로키가 피아노 화음처럼 여러 음을 동시에 내는 언어를 쓰니까 그레이스가 주파수 분석 소프트웨어를 딱 돌려서 엑셀로 단어를 하나하나 매핑하는 과정. 와, 진짜 지적 쾌감이 폭발합니다. 여기서 로키 종족의 그 수학체계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잠깐 자기 손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우리 인류가 십진법을 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도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학은 생물학적 구조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세니까요. 그렇다면 다리가 5개인 에리디안 종족은 어떤 진법을 쓸까요? 맞습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공학적으로 육진법은 엄청나게 완벽한 체계거든요. 맞습니다. 숫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진법이죠. 6은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네, 계산이 딱딱 떨어지죠. 인류의 십진법이 3으로 나누면 3.333 이렇게 무한소수가 나오는 것에 비해 에리디안의 육진법은 분수나 기하학을 다룰 때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공학이 발달한 종족의 특성을 진법체계 하나로 완벽하게 묘사해낸 겁니다. 디테일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결국 두 사람, 아니 전혀 다른 두 존재를 정신적으로 구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적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레이스가 맨 처음 깨어났을 때 우주선의 인공지능이 되뜸 2 더하기 2는 뭐냐 이런 초등학생 구구단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요. 저는 처음에 우주선 컴퓨터가 왜 이런 허접한 질문을 할까 싶었거든요. 굳이. 아, 그건 전혀 허접한 게 아니라 최첨단 우주의학의 아주 현실적인 매뉴얼입니다. 장기간의 훈수 상태, 즉 코마에서 깨어날 때 인간의 뇌는 엄청난 정보 처리 오류를 겪게 됩니다. 뇌가 부팅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네, 이걸 선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공간 지각력이 무너지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극도의 인지장애 상태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도 환자가 막 깨어나면 뇌의 인지기능, 즉 진압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사칙연산이나 오늘 날짜를 묻거든요. 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이런 거 묻잖아요.
맞아요. 우주선 AI는 그레이스의 뇌가 현실의 시공간으로 제대로 부팅되었는지 아주 철저하게 의학적 진단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게다가 그 오랜 비행 시간 동안 멀쩡한 사람을 약물로 강제 코마 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처음엔 너무 비인간적이고 잔인해 보였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철저한 계산이었죠. 네, 이른바 아이스, 즉 고립 및 폐쇄 환경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파괴력을 고려한 겁니다. 좁은 캡슐 안에서 수년 동안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우주를 날아간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환각이나 우울증,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쳐버리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 임무의 목적은 타우세티에 도착해서 정상적인 지적 능력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인데 가는 도중에 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 망치는 거죠. 맨정신으로 그 생지옥을 적게 하느니 강제로 뇌 스위치를 탁 끄고 마치 화물처럼 배송하는 것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예방책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우주의 진공보다 더 위험한 변수였네요. 와, 근데 이 극단적인 고립감이라는 맥락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소설의 결말을 두고 팬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지 비로소 납득이 갑니다.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좀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레이스의 마지막 선택 말씀이시군요. 네, 그레이스는 결국 아스트로파제를 먹어치우는 천적인 타우모에바를 찾아내서 지구를 구할 완벽한 해답을 얻었잖아요. 이제 남아도는 로키의 연료로 지구로 슝 돌아가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과 재회하면 완벽한 블록버스터급 해피엔딩이잖아요. 보통의 영화라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타오모에바가 로키 우주선의 제노나이트 외벽을 갉아먹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로키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레이스는 지구로 가는 걸 포기하고 로키를 구하러 뱃머리를 돌려버리죠. 솔직히 이거 지구에 있는 수십억 인구와 자기 제자들을 팽개친 엄청 이기적인 선택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주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인류의 대의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레이스의 이 선택이 갖는 진짜 무게를 이해하려면 그가 애초에 지구에서 어떤 상태로 우주선에 태워졌는지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영웅이 아니었죠? 네, 그는 자원에서 인류를 구하겠다고 나선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끝까지 우주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 사령관한테 강제로 기억 속어제 맞고 끌려온 사실 겁쟁이였잖아요. 맞습니다. 타에 의해서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버려진 철저한 고립 상태였죠. 그 끔찍한 아이스 스트레스와 나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 속에서 로키는 단순한 착한 외계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레이스의 무너져가는 자아를 붙잡아준 유일한 구명줄이자 절대적인 애착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아주 냉정한 생존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미 인류를 구원할 타오모에머 샘플과 데이터를 무인 탐사선인 비틀에 실어서 지구로 날려보낸 후였습니다. 맞다. 비틀. 꼬마 우주선들. 네, 지구의 구원은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도 확률이 충분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생존은 비틀 탐사선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당장 멸망이 확정된 로키와 에리드 행성을 지금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전 우주에서 오직 자신 한 명뿐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구에서는 그저 강제로 끌려왔던 겁쟁이가 우주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의지로 완전히 다른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포기가 아니라 그레이스라는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영웅적 성장 서사의 완성인 거죠. 와, 그렇게 심리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니까 뱃머리를 돌리는 그 순간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우주라는 그 절대적인 허무와 고립 속에서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안 통하는 두 존재가 막 진법을 맞추고 물리학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었다. 야,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휴머니즘이네요. 외계인 로키도 있으니까 에일리언이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정확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이는 MC 스퀘어의 에너지 변환, 중성미자, 초음파,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같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하드 사이언스로 아주 정교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과학적 팩트들이 꽉 차 있죠. 네, 하지만 그 뼈대 안에서 뜨겁게 박동하는 심장은 결국 이 넓고 외로운 우주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공감과 연대입니다. 너무 좋네요.
과학적 사실이 감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공통의 언어가 되어준다는 걸 이토록 아름답게 증명해낸 거죠. 진짜 과학과 감정이 이렇게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는 작품을 이제 곧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니 저는 벌써부터 막 심장이 뜁니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아주 먼 훗날 우리 인류가 정말로 심우주 어딘가에서 우리와는 단 하나의 생물학적 공통점도 없는 외계 지성체와 조화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떨리는데요. 그때 우리를 적대 감호가 파국에서 구원해줄 무기는 우리가 가진 최첨단의 입자 물리학 이론이나 막 거대한 우주선일까요? 아니면 모래를 바닥에 늘어놓으면서 기꺼이 상대방의 낯선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생존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인간적인 공감 능력일까요?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그 좁고 차가운 우주선에서 홀로 눈을 딱 떴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